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좀 새로운 주제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 펜앤마이크 출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9시에 출연한다고 10시에 10시 출연을 때예요. 했는데 제가 어제 갑자기 우리 송원재 대표님한테 오늘 10시 방송에 좀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어요. 원래 이제 원영섭 변호사님이 출연하는 시간인데 휴가 문제로 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좀 송원재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송 대표님께서 저로서는 펜앤마이크 또 구독자분들 만나고 반갑죠. 예. 예, 감기 조심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저도 감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목이 좋지를 않아서 예. 이 목이 계속 좋지 않은 기관지가 네. 그래서 제 그 구독자분들도 이 목 소리가 좋지 않다, 목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예. 이게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예. 오늘은 다른 데서 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방송을 좀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수사망에 걸려든 또는 걸린 전교조 문제, 공개총살 예고한 김정은 문제, 그리고 최민희 사건,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도 고발을 당했죠. 이런 문제를 좀 심층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행위 관련해서 전교조 간부들이 송치됐다 이런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교조가 서울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게 2023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교육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부당한 노조 활동이다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고요. 지난 11일에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교조 서울지부 김성보 지부장, 언론에서는 A 지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 사무처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성보 지부장과 홍순희 사무처장 포함해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주 있던 일입니다. 예. 전교조. 예. 자, 혐의 2건입니다. 예. 지금 공개된 이 정확한 한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정치활동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전교조에서 이 상습범입니다. 전교조 당시에도 이야기가 됐었죠. 소위 거짓 선동 가짜 뉴스입니다.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죠. 방사능에 오염된 이 해물들이 네.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또 거짓 선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운동을 할 때 전교조에서 이렇게 서울 지역의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이 동참을 호소한 것이죠. 자, 이거 계속된 겁니다. 30년 넘게 계속된 것이에요. 이것도 전교조 어떻게 피해가느냐. 정치 활동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사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갈 겁니다. 개인정보법, 이 교육청에 있는 이 정보망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이거 걸릴 때마다 그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에게도 간 것이거든요. 예. 더 문제는요. 예. 그렇게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매번 있는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중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통신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나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사들의 단체다라고 해서 또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도 끌고. 이럴 때 엄중하게 한번 단속을 해주면요. 정치활동 금지로 혐의로 가지고 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개인정보로 가지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좀 처벌하고 넘어가자. 엄중하게. 그 처벌을 해도요. 이 전교조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지도 않아요. 스스로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지도 않. 감옥에 가면 간다라고 생각해요. 네. 또 이 활동비 모두 지금 전교조 그 회비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교조는 전체로 지금 민노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이 민노총 언론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혼자서 탈퇴도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제 수입의 1%를 꼬박꼬박 민노총에 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장 기분 좋았을 때가요. 예.
이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출발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거죠. 정확하게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노조 활동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잠겨 있다가 노조 활동이 풀리면서 불법을 저질렀죠.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 넓어지기 위해서 불법이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지금 이권 카르텔로 변하면서요. 지난 30년 동안 이 불법 행위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민노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노동단체지 않습니까? 네. 또 전교조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커지면서 이권 카르텔까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불법은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면서 이권은 이권대로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행태, 불법 부분만이라도 분명하게 끊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이권 카르텔은 없애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 노조라든지. 네. 그거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도 이뤘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송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가 이 간부가 되면 노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수입의 1%를 내서가 아니고요. 안 내서가 아니고 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해도 돼서 좋았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다 변질된 겁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 이권은 이권대로 챙깁니다. 그 경우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네. 이제 처벌을 해야 됩니다. 1989년도 정교조가 사실은 탄생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왕성하게 더 막 생기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정교조나 노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자 권익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정교조 내에서도 특히나 무슨 청탁과 관련된 거나 학교 내에서 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하니까 초반에만 해더라도 꽤 좀 건전한 노조로 생각을 해서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2005년 막 한 10년 지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장된 정치단체화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변해간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권 카르텔 정치단체가 된 것이고요. 예. 초반에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 그것도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 세대하고 거의 맞물려요. 네. 제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전교조를 당시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희생되고 그 뒤에 뭐 7년, 8년 뒤에 복직이 됐죠. 많은 희생과 헌신을 거쳤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교조를 볼 때는 정교조는 전혀 다른 단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우도 못 받아요. 지금은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전교조니까 불법은 저지르겠답니다. 불법은 저지르면서도 이권은 챙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는데 가장 먼저 불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행정관리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을 사용한 건데요. 이제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죠. K 에듀파인. 이 시스템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건데 무단으로 이것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교조 간부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물론 너무 상시적으로 불법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저런 정도야 아니 특권이라니까요. 법을 위반하는 게 특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전교조 서울 지부에 이 명단이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전교조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뭐 이렇게 이 교육부에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넘겨도 큰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좀 되면 문제 되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범죄 집단입니다. 제가 또 어제도 조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조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범법 위법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전교조의 그 강성 뭐 전교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지도부가 뭐 좀 일 좀 하네. 감옥 가면 일 좀 하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제가 아까 1%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서 가져간 이 제 수입의 1% 매달 가져간 이걸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몇백억 단위입니다. 민노총 단위로 가면요. 예. 그 돈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해프닝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도대체 민노총 산하의 그 많은 단체에서 그 뭐 다 고액 연봉자들이지 않습니까? 민노총 지도부 뭐 하느냐라고 하니까 집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좀 가야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집회를 못 하거든요. 불법 집회를 일삼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여의도에서 그냥 불법 집회 합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부터 처단을 하고요. 이권 카르텔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건 전교조 서울지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이 메일을 보낸 것에 관련해서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 설립 운영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형사적인 처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아마 징계 부분을 좀 다루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노조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위반 사항, 뭐 품위 유지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엄정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거 징계하면요. 예. 또 그 노조 그 비에서 보전해 주거든요. 또 보존해줘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잡아넣어야 돼. 일단은 잡아넣어야 돼. 지금은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법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예.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됩니다. 보수 우파가 정말 우리 사회를 이만큼 80년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이만큼 사회를 발전시킨 것은요. 법치입니다. 시장 경제와 법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전교조 서울지부 문제 다뤄봤고요. 전교조는 뭐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이슈 활동, 사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뭐 정치 활동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덮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정치 활동이라 개인 정보를 활용한 그런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리아님이 그 예. 여의도 민노총 건물 말씀을 하시는데 민노총 지령에 따르는 겁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누군지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뭐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되고 경기 다 나와 동부연합 있죠. 출신이에요. 예, 예. 민노총에서 이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 지령에 따랐을 뿐이고요. 예. 이 사람들은 뭐 법 어기는 거 크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또 노조비로 보전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단체가 2024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선진국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민노총입니다. 네, 민노총, 전교조 민노총까지 얘기했습니다. 전교조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뛰어넘어서요. 한동훈 공수처 수사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이 한동훈 당대표를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민주당이 그것을 활용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낙선한 사람들도 다 불러서 그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네. 선거를 하고 나면 모두 잊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당대표 이 수락 연설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선거 뒤에는 모두 우리 있자라고 해서 저도 있고 싶은데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해찬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걸 가지고 홍준표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러죠, 몰매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든 근거가 양문석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양문석이 이거 계좌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양문석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문석의 말을 가져오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기가 차서 어떻게 근거를 가져와도 양문석의 말을 가져오느냐라고 해서 끝이 났어요. 장해찬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장해찬이 지금 제시를 하는 게 이겁니다. 장해찬이 내놓은 근거입니다. 당시에 장해찬이 한동훈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 방송에 나가서 좀 강력하게 이런 이 패널 활동을 해달라. 그 다음 어떤 뭐 여론의 형태에 있어서 보고를 한 사람의 문자를 자기가 봤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당연히 당시에 비대위 하면서 밖에 패널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해달라는 요청은 당대표는 누구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장해찬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요. 그다음 장해찬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는 장관에게 이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보고 문자를 자기가 봤다라고 해요. 네. 한동훈 장관이 대표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여론 조작이 되려면요. 그 여론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드루킹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드루킹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 조작 프로그램이 돌았어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선거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후보들은 일정 부분 소규모의 댓글 부대는 있어요. 소위 지지층이 알아서 하는요. 네, 네. 팬클럽도 있고 막 있으니까. 당연하죠. 예. 이게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저래 하면 되네라고 된 겁니다. 이게 있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장관이나 이 후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에 그 공보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예산도. 네. 법무부 조직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요. 만약 이런 조직이 일부 있었다면 지금 이야기가 되는 뭐 위드훈이나 한동훈 지지층에서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한동훈 장관에게 어떻게 연결을 짓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양문석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양문석이 근거가 있다면요. 장해찬이 근거가 있다면요. 다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근거 없는 마타도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에 고발하죠. 공수처 이거 뭐 금방 확인할 겁니다. 확인되거든요, 이 전문가들요. 예. 저 금방 확인돼 가지고 뭐 괴롭히기는 하겠지만 전혀 뭐 근거를 찾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 양문석 이야기한 프로그램은 사실 실제하지 않는 프로그램,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일거위원이 봤다는 장관님께 보고드립이라는 그 메시지들도 댓글팀 운영의 어떤 이 공수처에 고발된 그런 업무방해라든가 공직선거 위반관의 근거가 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신 건가요? 제 송은재 TV 댓글에도 예. 위드훈이 분들이나 한동훈 지지층이 들어오셔서 예. 한동훈 지지 주장을 해요. 예. 이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의원들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주변에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여론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 가르는 차이는요. 이걸 후보 당사자가 이걸 관리를 했느냐 직접,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돌았느냐로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그램도 없고 직접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댓글 부대를 혐의를 씌우게 된다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정치나 선거를 한 사람 전부 다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드루킹 부분과 아닌 건요.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일단 정치적 공세, 정쟁의 불씨 이런 걸 좀 짚히는 차원에서 사실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이 부분도 하고 그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하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나경원 당시 후보의 그 이야기도 또 고발 조치를 했죠. 예. 송원재 한동훈이랑 같은 대머리라서 저런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는 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대머리가 네. 유전이어서 제 탓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탓이어서 예. 저한테 이걸 책임을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저도 20년 넘게 가발을 쓰다가 요즘 벗어서 시원하고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의 고발에 대해서 그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예.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좌파와 관련된 싸움에서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 정치적으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정치적 공세 수준의 문제인지 예. 고발당한 실제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먼저 살펴본 것이고요. 패스트 트랙도 말씀을 드릴까요? 예. 패스트 트랙요. 자, 기억 돌려 다 돌아가 봅시다. 예. 패스트 트랙이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도 투쟁했고요. 예. 이 나경원도 투쟁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나경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이 패스트 트랙 관련돼서 30명 가까이가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거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이거 좀 넘어가면 안 되냐고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못 넘어갑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소위 식물국회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동물국회.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는 완전히 건절하는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당시에 이걸 추진한 게 국민의힘 쪽입니다. 김세연 의원이 이걸 추진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만든 것이거든요. 이 걸려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점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고요.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거 공개적으로 다 이건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봐줄 수가 없어요. 법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재판이 4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뭐 엄벌에 처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참 헌신하고 고생을 한 건데 나경원 후보가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한 것이고요. 나경원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원칙이 법치지 않느냐.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 건 맞지 않다. 공수처하는 것으로는. 이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탄원서를 내면요. 국회와 관련된 건 뭐 어느 정도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가볍게 처리해 줍니다. 정치 활동으로. 저는 이게 더 문제거든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장을 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의 영역과 정치에서 나경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건 좀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영역이 다르다. 다 이야기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고발 조치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거 좀 가볍게 처리해 달라라는 이야기 할 수 있죠. 또 청탁법에서 거절이 된 겁니다.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동훈이 정리를 해줬죠, 그때. 또 정치적 공세일 뿐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전당대회 때 관련된 사항까지도 한번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여기 두 번째 있는 공개총살 예고한 김정은. 왜 공개총살을 예고한 것일까요? 자, 김정은 관련해 북한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북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일반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히 정치 이슈는 같으면서도 북한 이슈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중대한 사항들이 북한에 닥쳤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김정은이 지금 신의주 우주군 일대를 찾은 장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5,000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 홍수 피해가 입었다 이렇게 하고 저기에 지금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저 헬기를 타고 피했다. 뭐 홍수 지역이 난 지역에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는 식으로 해서 저 사진을 조선노동당 산하에 있는 방송국들이 지금 조선중앙TV 뭐 이런 데서 방송을 했어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예, 저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 뒤에 자 다른 뭐 주로는 이제 수해 관련된 사람들일 수 있고 인민군이 움직였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 그 관련 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기에 지금 옆에 계급장을 단 거 보니까 아마 군 출신도 있는 것 같아요. 모자도 보니까요. 거기다 행정관료도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죠. 김정은이 어떤 지금 자세를 하고 있는지 저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요 사진도 마찬가지죠. 자 주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예, 저게 이제 저 헬기에서 뭐 구조됐다는 식으로 저게 북한에 송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저기까지 봤는데 아까 김정은의 장면도 봤습니다. 신의주 시 의주군 일대 홍수가 났는데 앞서 지금 저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최고 존엄이 저렇게 더워서 위에 옷을 열고 저렇게 있는 게요. 또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차 타이어까지 다 물에 잠긴 또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10시 때 이렇게 출연을 하니까 이 다루는 소재가 다양해서 참 좋습니다. 예. 좋고요. 예.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 사진이죠. 예. 지금 북한에 홍수가 났는데 최고 존엄이 지금 현장에 가서 저렇게 타이어에 물이 잠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책임자 색출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저게 이제 북한을 향해서 유교식 사회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저게 얼마나 촌스럽고 유치한 것이냐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정권 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백악관의 워룸이라고 부르죠. 그 상황실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은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예. 그 소위 지휘관 책임자가 중앙에 앉아서 모두 지휘를 하고요. 상황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옆에서 그 구경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그 당시에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정상이다.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체계가 돌아가야지 이 재난 대처가요. 그게 되지 않는 곳은 촌스럽고 비과학적이고 소위 유교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많은 재난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최상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민주당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은 뭐 하느냐예요. 대통령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저렇게 김정은처럼 현장에 나타나고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건 재난 시스템이 이 안전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요. 과학적이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죠. 저건 소위 과거의 그 유교식의 방법이고요. 지금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자치단체장도 그 현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가장 재난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소방본부장이고요. 중앙재난본부장입니다. 주로 행안부 장관이 맡거나 더 커질 때는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처럼 대통령이 우리도 뭐 대통령이 철저하게 대비하라라는 이상의 뭔가 개입이 된다면요. 그건 이미 재난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은 정치적 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런 북한의 사정을 보시면 우리와 비교해서 또 미국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차상병 사건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 걸핏하면 대통령 뭐 하느냐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재난이 있었을 때 대통령 뭐 하느냐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이게 법치고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유교식 사회주의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김정은 저 아까 의자 앉고 있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김정은이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거는 어제 국정원이 김정은 얘기를 좀 했어요. 140kg 정도의 그 지금 뭐 약을 새로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초고도 비만. 저 더워도 옷을 못 벗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심한 그 당뇨나 이런 게 되면 피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약도 먹고 이러면. 그 상처도 조금만 해도 상처가 막
상처가 티가 많죠. 나고 그러죠. 저 옷을 벗으면 그 상처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옷을 못 벗고 저렇게 앞탄출을 열고 저렇게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을 저렇게 저런 의자에 앉혀서 타이어가 지금 빠져서 지금 국가 안보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장면을 일부러 이제 북한에서는 노출을 했죠. 저 장면. 사실은 이제 김정은은 오랫동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체중이 140kg의 초고도 비만에다가 심장 질환이 상당히 많죠. 여기다 뭐 당뇨라든가 혈압, 고혈압으로 인해서 늘 일상적으로 지금 뭐 자신의 몸조차 겨누기 어려울 정도고, 지금 약도 지금 새로운 약을 구해야 된다. 북한에 있는 약이 잘 통하지 않는다. 지금 비만 상태나 심장 질환 뭐 이런 당뇨 약에 적정치 않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해서 자신에 맞는 새로운 약을 구해라, 이런 걸 지금 어제 국정원이 그 관련된 보고를 해서 공개가 돼서 알려지게 됐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늘 위기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숨이 차서, 예, 저기 얘기하셨네요. 왕사탕님. 숨이 차서 씩씩거리고 얼굴도 시뻘겋다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얼굴도 사실은 조금 오래 걷기만 하면 숨이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얼굴도 벌개집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새벽까지 술 처먹고 이런 걸 하니까 김정은이 견디겠습니까? 자, 또 하나. 얼굴이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 낫지 않고 굉장히 오랜 그러겠죠.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요. 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지금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죠. 예, 그렇죠. 자, 다른 한 아까 차 사진을 한번 볼까요? 차 잠긴 사진. 저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 저거 보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에 김정은이 홍수 피해를 입었던 황해도 현장을 찾은 사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타고 간 차량이 뭐였냐면, 저 차와는 다르는데 종류는 같아요. 그때도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직접 몬 적도 있죠. 예. 자기가 직접 몰았는지는 모르지만 운전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진을 했어요. 실제로는 몰았는지는 모르고. 비행기도 뭐 직접 오는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지금 아까 저 사진에 있는 저 차량에 있는 저것도 바로 지금 그 도요타의 렉서스 LX SUV형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일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영국제 관련된 레인지로버 이 차량도 상당히 좋아하고, 뭐 러시아제도 지난번 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 사진을 또 그렇고 2022년에도 저런 렉서스 차량을 타고 북한 주민을 찾는 모습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노리는 것은 김정은이 애민 지도자다. 저 어려운 수해 현장에도, 저렇게 물이 차는 현장에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최고 존엄께서 찾아가신다. 저걸 사실은 상징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걸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북한의 그 재난 구호에 투입이 돼야 될 많은 인력이, 예. 최고 존엄이 물에 빠진, 저 차가 물에 빠진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예. 저게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얼마나 점검을 하고 저 차 한 대만 들어갔겠습니까?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 푸틴 따라하기 아닙니까? 뭐 푸틴 비행기도 따라하기. 모는 것처럼 하고요. 예. 자기가 푸틴처럼 우통은 못 벗어요 또. 푸틴은 뭐 지금은 이제 좀 늙었지만 근육질이 그래도 남아있죠? 심심하면 우통 벗었지 않습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게 얼마나 촌스럽고, 저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렇게 해서 최고 존엄은 이 인민을 챙기는데 중간에 놈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중간 놈들에게 책임 다 떠넘길 거거든요. 지금 딱 그 매일 되풀이되는 구도입니다. 그게. 방법이 없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재난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행동들입니다. 저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전, 50년 전에 저랬어요. 우리는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세력이 소위 민주당입니다. 지금도 무슨 화재 하나 나면 대통령 어디 갔냐고, 지금 무슨 최상병 사건 터지면 이게 무슨 사단장이 어떻게 됐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재난 대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국도 모두 재난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재난이 발생을 딱 하게 되면요. 방송국에는 주로 사회부장입니다. 사회부장이 전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사회부장 위에 있는 국장이나 사장이 전혀 지시를 못 합니다.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지시를 하게 되면요.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모든 결정은 사회부장을 통해서 또는 이 주조,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요. 그 PD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 사회, 그 생각이 지금 북한을 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장면을 지금 이제 사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금 몇 사람이 총살될지, 뭐 공개 총살될지 이것을 보게 되는데 공개 총살 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직접적으로 간부들에게 질책을 했어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되는 김정은이가 직접 간부들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질책을 했냐면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예고를 한 거예요. 몇 사람이 본보기로 희생양이 될 겁니다. 과거에도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농업 생산에 책임을 물어서 당시에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를 공개 처형을 했죠.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았죠. 그건 김정일 때 이야기를 라고 칩시다. 김정은 집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현영철 국방상 졸았다고, 꾸벅꾸벅 졸았다고 회의 때, 자,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고사포로요. 자, 한성열 미국 담당 부서 간첩 혐의로 처형을 했습니다. 장성택과 그의 측근 16명, 몇 명만 얘기해볼까요? 리영아 행정부 1부부장,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박춘웅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그리고 각 대사급들을 막 소환해가지고 장성택 측근들, 장성택은 물론이고 16명을 다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자, 한두 명이 아니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 북한의 청소년들 사진 한번 있습니까? 청소년들 그 사진 한번 혹시 있으면 예. 자, 저 청소년입니다. 저 청소년들이 누구냐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거예요. 저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저 아이들이.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저 사진과 비슷한 사진인데, 예. 지금 이제 저 사진엔 색깔인데, 요 17살 사형 선고 이후 중학생 30여 명 처형, 밑에 자막이 있죠. 30명 정도가 한국의 영상물을 봤다고 저렇게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중학생, 그것도 중학생들이요. 최근에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낸 USB 그걸 주워서 봤다고 또 주민들이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저 수혜 책임 담당자들을 김정은이가 직접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 놔두겠습니까? 사회안전 관련된 기관들 몇 사람은 본보기로 공개 처형됩니다. 이 장면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 존엄에게 화살이 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권력 유지의 가장 촌스럽고 유치한 형태의 권력 유지의 방식이죠. 네. 북한의 저런 권력 유지의 방식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요. 예. 최상병 사건이 발생을 하고 언제나 사건 사고는 예방을 하고 해도 또 발생을 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났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이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색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솔직히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정치적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권력의 운용 방식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자 물어서 옷을 벗기고 이걸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느냐. 이제 좀 그만하자.
이게 이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물론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그냥 뭐 병사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 국방부 장관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이제 촌스러운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애매합니다.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 또 심심하면 내각 개편 이야기합니다. 내각을 전부 뭐 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면 내각을 싹 한번 갈아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 여론이 좀 좋아지고요. 이런 건 모두 다가 사실은 발전하지 못한 사회 형태죠. 네.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죠. 지금 최상병 그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치하고 촌스러운 형태를 지금 북한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뀌어야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 맞는 인식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 존엄이 저렇게 물에 빠졌는데 그 밑은 다 죽은 거죠, 지금 이제. 참. 네. 지금 북한에서 뭐 5천 명 정도 수해 피해자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해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를 지금 외부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수가 수해 피해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의주 일대, 평안 북도 일대에 상당한 피해가 지금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렇게 긴급 뭐 구조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공개처형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런 거 보고 있자면요. 예. 우리 그 소방 안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또 긴급 구호 시스템요. 또 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의 1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우리 얼마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생활 속에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착한 것이요. 네. 지금은 뭐 조그마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적극 대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며요. 또 이게 생활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훈이아님이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야동 보면 사형인가요? 야동도 어떤 야동이냐에 따라 사실은 좀 다릅니다.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야동의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뭐 좀 혼은 나겠지만 정치적으로 사형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처벌, 예를 들면 뭐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교화소 이런 데에 상당히 중형을 받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어서 즉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거나 중국에서 들어가는 거나 그래서 특히나 한국의 영상물이 야동이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반동사상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제가 40년, 50년 전에 우리도 저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처럼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비유해서 네. 우리도 시스템이 안전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현장을 가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해야 되고요. 뭐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현장에 오면 박수를 치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 저 북한 뭐 수해는 언제나 발생을 하는 거지만 저 수해는 빨리 잘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킨스리님, 야동은 어차피 의제인지 북한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옷도 안 입었네. 그런데 저 야동을 어디에서 구했는가를 막 무지하게 고문하게 되면 그 이동 경로를 알게 돼요. 결국은. 예, 뭐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옷도 안 입고 아주 날카롭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신문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진 고문하면 털어놓게 돼 있죠.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누구는 어떤 경로로 받았다. 뭐 그러면 어떤 상인이 그걸 받고 있었다면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체 제작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기니까 뭐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같은 한국의 영상물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 처형된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뭐 비본질적인 얘기도 아니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슈로 좀 이거 여쭤볼게요. 예. 자, 방통위 문제 한번 좀 마지막 이슈로 터치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자 뭐 온갖 책동으로 지금 방해 책동으로 이진숙 후보자 주저앉히려고 했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꿋꿋하게 강단 있게 지금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의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 채택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류했어요. 보류를 한 상태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이걸 다시 빨리 채택을 해서 보내달라 요청을 하겠죠. 예. 예, 그게 오늘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아니 그거는 예. 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데 하는 게 그렇습니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사청문회법에요. 이게 예.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장관의 경우 또는 뭐 헌법재판소의 경우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예. 15일, 20일, 3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저 보류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공격하기 위해서 보류라는 걸 썼어요.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 시간 내에 이미 시한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보류라는 건 없어요. 채택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관례상 재송부 청구를 해보고요.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을 해서 당장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그 박문진이죠. 박문진 이사 그 교체권을 결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국회 여부와 상관없이도 예. 뭐 국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간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고 하루 어제부로 이틀 내에 끝이 났어요. 그 인사청문회 그 송부 기간은요. 아,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방통위원장을 이준석 후보자들 떼고 예.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예. 바로 지금 비어 있는 부위원장 자리를 부위원을 임명을 하면 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두 사람이 회의를 소집해서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 예. 가능합니까? 그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려면 본회의에 또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시간이 나게 되죠. 언제나. 오늘 하든 내일 하든. 그래서 박문진 부분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MBC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MBC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MBC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법은 못 바꿉니다. MBC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장. MBC의 경영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박문진을 바꾸면요. 그 일을 지금 이진숙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명의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MBC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됐다. 그래서 새로운 박문진이 구성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송 대표님 보시기에 이 MBC 박문진 이사진들이 그 다음에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고 가장 주력으로 박문진 이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라고 보세요? 박문진 이사 이거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까지 다 받아 놓았거든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선정만 하면 끝납니다. 예. 선정 작업도 이미 다 끝나 있거든요. 박문진 이사 교체를 했어요. 8월 10일 정도입니다. 예. 지금 8월 12일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임기가 그랬죠? 종료되는 것이죠. 예. 종료되면 그때 취임을 해서 예. 제일 처음으로 MBC 사장을 바꿔야 합니다. 사장. 예. 사장 경영진을 바꾸면 교체하는 거. 그걸 뭐 경영진 교체라고 하는데 예. 방송국은 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바꾸면 이 MBC는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네. 방송사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합니다. 참 핵심입니다. 이 방송사법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만들었겠죠.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방송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MBC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있는 것을요. 민주당의 방송국이라는 걸 세상 천하에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번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공정한 방송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왜 저게 지금 잘못된지를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전부 탄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가 이번 3일 동안의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진숙 후보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보수 우파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MBC를 자기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진숙을 인사청문회를 자기들이 했으면서도 인신공격을 통해서 그래도 임명을 하면 무조건 또 탄핵하겠다라고 해요. 이래서 지금 많은 뭐 윤석열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다면 이준수가 아니라 뭐 누구라도 이건 해서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누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수 후보가 뛰어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아예 안 되면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위원장들 전. 네, 네, 네. 그 사람들을 다시만 임명을 해도 예.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민주당의 행태가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MBC를 저렇게 보호하는 거에 민주당의 방송국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또 MBC를 저렇게 보호하면 지금 MBC가 무슨 뭐 대단한 방송의 위력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거의 배악질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 이 질문 그러면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방송사법 관련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하신 걸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법법 개정안의 이제 핵심 골자로 지금 알려지는 게 KBS, MBC, EBS 이사 숫자 대폭 늘리고 이 이사 추천권을 뭐 언론, 방송, 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뭐 이런 문제가 개정안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약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방송사법의 가장 실질적 해약을 뭘로 보세요? 이겁니다. 예. 제가 KBS 예를 들겠습니다. 예. KBS 이사가 10명입니다. 예.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 국회에서 여당 추천하는 거, 야당 추천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10명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 30명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추천 다 받자, 노조에게도 추천 받자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민주당은 겉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사를 30명으로 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나 사장을 바꾸고 그동안 해왔던 이쪽 저쪽 이런 일이 없어질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했었어야죠. 안 합니다. 그때는 MBC가 자기들 방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30명으로 바꿉니다. 자, 30명으로 바꾸면 시민단체, 노조 전부 민주당 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30명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당 15명, 뭐 야당 10명, 대통령실 5명 이렇게 30명으로 바꿉시다. 안 합니다. 야.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KBS와 MBC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그냥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어 놓고자 영원히 그 방법을 채택해서 머리를 굴려서 나온 게 이 30명입니다. 지금 22명 뭐 이런 식인데요. 예. 시민단체, 학계 뭐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 방송, 학회, 뭐 직능단체 탈을 씌웠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세력을 그 안에다 그냥 이사진으로 포진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걸 보는 국민의힘 추천 목 빼고는 전부 민주당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구 지배. 그렇죠. 아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고 영구 지배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제가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13건을 만들어냈고 거부권을 13건입니까? 15건입니까? 하도 많아서 이러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은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을 규제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법의 논리, 법리는 맞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도 법조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최근에 2-3달 만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각종 법안들은요. 법리에 맞지가 않아요. 이 법 자체의 완결성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위헌 조항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지금 가장 위헌 요소를 제가 들자면요.
특검을 이재명이 임명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판사까지 규제를 합니다. 특검이 기소를 하면 판사에 대해서 3일 이내에 판사가 뭐 결정을 해야 되고 판사의 판결까지를 규제를 합니다. 이건 위헌입니다. 이런 조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도 이런 조항은 자체가 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소위 과거 같으면 법사위에서 걸러지죠.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건 법적인 전문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걸러지는데 지금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에서는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래는 국회법만 계속 읽어보고 지가 통과시키는 법안은 안 읽어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청래는 지가 통과시키는 법안을 안 읽어본다는데 제가 확실하게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정청래는. 예. 지금 국회법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 킨스리님이 아예 방송국 이사를 전 국민 숫자만큼 확대하지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여기는 수사망에 걸려진 정교조 불법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전교조 문제를 좀 다뤄봤고요. 북한의 수해 문제와 연결해서 공개총살 예고한 김정은 문제 다뤄봤고요. 아유, 뭐 전교조 얘기도 하고 김정은 얘기도 하니까 다양해서 다양성이 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 펜앤마이크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통위 문제와 방송사법 개정안의 해악 문제도 좀 다뤄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